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15로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고 상승폭도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둔화됐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한식 산업 규모를 300조 원 수준까지 키우고 해외 한식당을 15,000곳까지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은 또 브랜드 키워드로 어드벤처러스 테이블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브랜드 로고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5만 7천 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일 소상공인시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각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사용품 22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 8,392원으로 대형마트보다 5만 6천 원가량 저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건대로 주저앉으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22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21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반가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수출의 첫 단추가 잘 꿰지면서 대한민국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일단은 켜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약 547억 달러로 20개월 만에 이 두 자릿수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17년 12월 이후 무려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인 56.2%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첫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한국 경제 역대 최대 수출액 목표인 7천억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부디 이런 좋은 수출의 흐름세가 앞으로 내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제 경제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올해 첫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 분석과 함께 그럼 앞으로는 금리 인하 언제 될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주현수 교수님 예상은 했습니다. 기존 수준인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뭐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번 FOMC의 동결 배경 또 총평해 주시죠. 네네. 그 전체적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스테이트먼트를 좀 보면은 크게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네. 번째는 그 경기 활동 자체가 이제 솔리드 페이스로 가고 있다, 즉 그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 같은 경우에, 즉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굉장히 그 화랑세로 되어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keep elevated라고 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지난번에 경제 활동을 언급한 것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경제 활동이 나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소매 판매 같은 지수들을 볼 때 지속적으로 YY 기준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 부분의 가격 지수인 그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 같은 거를 보게 된다면 이 부분도 계속해서 4%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심지어 이 숫자는 인플레이션율보다 그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결국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경기 활동이 나쁘지 않다. 네.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솔리드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이야기를 하기도 조금 난감한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FOMC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사실 밖에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다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번 FOMC 회의에서 더 기대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3월에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이번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기 안 나쁘다, 뭐 이렇게 볼게요. 하고 노동시장 뭐 꺾이는 듯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좋다. 특히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짱짱하다. 그리고 세 번째 물가인데 물가 부분도 본인이 확신이 들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고 좀 더 많은 사인이 있어야 비로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그런 입장도 보였었는데요. 송재균 대표님, 이런 표현 썼습니다. Greater confidence is required.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한데 3월에는 그런 확신이 안 들 것 같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3월에 금리 인하 없다. 거의 노골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12월 달에 파월이 했던 우리가 12월에 봤던 파월과 1월에 봤던 파월이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만 해도 바로 금리 인하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는 매우 진짜 단호하고 강경한 모습 보였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그 소위 키워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의 키워드와 연준의 올해의 키워드가 좀 바뀐 것 같다. 작년에는 신중이 키워드였으면 올해는 신뢰가 키워드다. 신뢰요? 예,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문구에 그 성명서에 보통 발표가 careful이란 말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고 혹시라도 인플레이션 올라갈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였다면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 물가도 좀 잡았고 소위 연착륙으로 가는 거죠. 경기는 괜찮고 물가도 웬만큼 잡히고 있고 노동시장도 안정적으로 좀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신뢰, 컨피던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케어풀에서 컨피던스로 바뀌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단지 1월 달에 지금 또 내지는 3월 달까지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갖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테일 리스크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꼬리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과도한 긴축을 유지해서 경기가 무너지는 걱정. 또 한쪽은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위험. 그래서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위험인데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거냐? 적어도 지금 어제 얘기한 거에 의하면 오히려 약간은 단기적으로라도 경기가 살짝 슬로우 다운하는 거를 취하지
내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갖고 금리를 재인상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아라는 거를 연준의 기본적인 태도다,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천명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greater confidence, 물가가 2%로 딱 안 떨어지더라도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까지인데, 근데 페드워치 같은 거 보면 또 3월 인하가 0이 된 건 아니에요. 하고 일부 그 다음 날 이렇게 좀 외신들 보면은 그래도 3월에 인하할 거야라는 분이 출연하시던데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파월이 얘기했으면 0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적어도 10% 밑으로 와야죠. 예, 이제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채권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같은 데가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아, 이 실업률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표현이지만 기대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딱 그날 발표가 됐지만 뉴욕 커뮤니티 뱅크, 그러니까 뉴욕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역은행이죠. 거의 주가가 반토막 났죠. 워낙 이제 대손 충당을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봤었던 실리콘밸리 사태가 혹시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준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어?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3월에 대한 기대를 일부는 아직도 꺾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 그런데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기자회견 때만 보면은 단호했어요. 단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죠. 지금 뭐 미국 경제 짱짱하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 경기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사실 FOMC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요. 사람들이 가계가 더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파월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스테이트먼트 자체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CME의 패드와치 쪽에서 3월 자료도 그렇고 5월 자료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사실 2024년 3월 FOMC 때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수치를 보시면은 60% 넘게 올라갔었어요. 한때요? 예,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월 수치를 보시면은 25bp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수치가 거의 9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숫자가 확 바뀌었지만, 그래요? 네, 오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향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채권 시장에서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의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선물이라는 게 언더라잉 에셋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스페큘레이션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는 경기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계 쪽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본 자료들을 따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23년 12월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데 파산 기업의 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거의 4분기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기업들 중에서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들, 즉 모든 기업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안 좋은 기업들은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계 쪽에서 한계에 미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이분들은 이제 신용카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2023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그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 쪽에서의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가계군들 또는 기업 쪽에서 한계 기업들이 파산 내지는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 이면을 좀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는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는 것이 현재 투자자들의 뭐 바람이겠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송재근 대표님, 이제 3월은 근데 이 정도까지 하고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뭐 연준의 신뢰, 제롬 파월의 신뢰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월로 좀 넘어가요. 5월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원래는 90%가 넘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표가 오전 겁니다. 예, 오전 그러니까 거를 조금 내려간 갖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이제는 소위 열기를 좀 네. 이제 좀 다스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만든 게 이제는 좀 연준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지켜볼 인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는데 분명 안 좋은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대로 파산 기업들이 역대급으로 좀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기업 파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반면에 반대 데이터는 또 뭐가 있냐면 소위 이제 소위 신용 스프레드는 또 역대급으로 좀 낮은 수준이 네. 또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여전히 돈이 좀 많이 풀려 있는 것만은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통상은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면서 보통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그럴 만한 그러니까 빌미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좋은데 금리만 낮춰라라고 시장의 압력을 사실 어찌 보면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보면 거꾸로 보면 채권 투자자들이 나 돈 좀 벌게 네. 금리 좀 낮춰줘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이 거기에 오케이 사인을 보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5월도 저는 5월도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좀 낮아지고 네. 있는 거고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황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낮에 좀 걸어 다닐 때 등에 좀 땀이 날 정도로 조금 더워져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6, 7월은 돼야 사실은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파월의 그 기자간담회 때 네. Q&A 세션에서 실질 금리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실질 금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경기가 너무 빨리 위축이 돼서 네. 어려워지지 않겠냐? 네. 그러면은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 당신 말 맞다나 파월 말 맞다나 지금 인플레에 잡히고 있고 이 상황에서 높은 5%대 금리를 유지하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질 금리가 확 올라가는 효과가 네.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명목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의 합이잖아요. 네. 되게 단순한 산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낮아오는데 높은 금리 유지하면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지금 경제를 옥죄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거에 질문이 왔는데 파월의 대답이 역시 이제 상당히 좀 잘했다고 판단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거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는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건 단순히 그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봐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틀란타 연은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GDP 나우라는 모델링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것이 애틀란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네. 시장에서는 주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열심히 그 데이터를 네. 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걸 봤더니 네. 1사분기, 그러니까 지난 4사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율로 3.3%였거든요. 이번 그 1사분기에 대한 성장률이 1월 말 끝나고 나니까 네. 4.2%까지 올라갔어요. 연율로요? 연율로. 오히려 이야, 4분기가 그래요? 더 올라가. 네. 이렇게 이 정도는 과열입니다, 사실은. 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과연 쉽게 그러면 연준이 금리까지 인하해서 이 상황을 더 강화시킬 거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각종 지표들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만한 빌미를 전반적인 지표들이 제공을 강하게 못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끌려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 연준의 소위 매파들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난한 논의들이 상반기 내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 교수님, 네. 그럼 정말 상반기 내에요. 경기도 뭐 계속 솔리드해, 물가도 확 떨어지지는 않아, 고용도 계속 좋아, 소비가 아주 짱짱하게 좋아.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아예 하반기로 갈 수도
있을까요? 교수님은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상반기에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쪽입니다. 아, 예.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대로 경기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파월 의장이 3월까지는 일단 숫자를 볼 거야라고 네. 천명을 했으니까 3월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숫자가 확연하게 개선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고용 지표나 이제 그 지출 관련 지표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그 하반기 좋게 얘기하면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가능하면은 4, 4분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4, IMF에서 4분기요? 예. 네. 그 예. IMF에서도 그 사실은 1월 31일 날 이제 그 WEO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은 IMF에서도 주요 중앙은행들 즉 FMC나 ECB나 그다음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나 네. 이러한 은행들이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망 작업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시의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반기의 금리 인하라는 거는 굉장히 조급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그런 안 좋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저는 상반기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럼 어떤 지표가 나와야 되느냐 좀 보면 물가가 정말 서비스 물가까지 이번에 본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뭐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나마 고용이 좀 꺾여야지 될 것 같은데 두 분 모두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재용 대표님 고용이 어느 정도로 망가질 때 좀 그래도 5월, 6월, 7월 금리 인하가 좀 나올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금리는 인하될지언정 또, 주시장이 예. 타격을 심하게 입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도 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좀 고용이 너무 좋다고 하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좋죠. 고용은 좀 꺾였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느 물론입니다. 정도면은 제롬 파월 아니 연준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보긴 보는데 네. 고용 지표는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 특히 실업률은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소비가 꺾이겠죠. 네. 이 두 개가 거의 연동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파월이나 이제 연준 의원들이 보는 대표적인 거 지금 4, 4분기, 지금 1, 4분기 아까 4.2% 연율로 GDP 나오가 그 모델링해서 네. 예측하는 가장 거기에 근간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소비가 있습니다. 예. 소비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예측 밖으로 좀 세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해 빠르면 5월 달 정도면 그 사이에 잉여 저축했던 거 다 써버린다고 했고 예. 실제로 그게 밑에 그러니까 총 소득계층이 한 5개 있으면 저 밑에에서 중간 정도까지는 이미 쓸 돈 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터로 나온다. 예. 그리고 다시 임금 상승률 떨어진다. 예.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이민자들도 실제로 지금 정상화됐기 때문에 네. 이민자들이 들어온 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소위 그만두는 퀵 레이시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퀵 레이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실제로. 예.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데이터들이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를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전에는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자영업자들 그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네. 한 명한테 야근 시키면서 돈 좀 150% 더 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이 순식간에 그냥 그만두고 없어져 버리고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정상 또는 일부러 단축 근무 시키더라도 내가 2명을 뽑았으면 2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쉽게 안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워낙 코로나 때 그 사장님들이 사람 구하는 구인난에 너무 한번 트라우마. 예. 시달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게 만약에 샥이 오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저희 실업률이 팍 튈 수 있거든요. 네. 소비는 절벽이 나올 수도 꺾이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험성 금리 인하다. 인하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연준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이제
발휘하기가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주 교수님 어때요? 지금 고용이 실업률 같은 거 보면 이게 미국 실업률 맞아 할 정도로 좋잖아요. 나빠지기가 쉽지 않죠? 않아 보이죠?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좀 좋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 신규 실업수당 숫자 나왔는데 22만 6천 건으로 많이 좀 22만 4천 건이었나요? 많이 좀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퀸 레이시오가 안정화된다라는 거는 아까 송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그 자발적인 실업을 나타내는 거란 네. 말이죠. 퀸 레이시오는. 근데 이 레이시오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 자발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데가 있으니까 나는 그리로 갈 거야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 노동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완화돼가는 그런 쿨다운이다. 모습이 네. 그렇죠. 쿨링 다운되는 네.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 3.7, 네, 좀 당황스럽죠 사실. 네. 특히나 그 숫자를 지속적으로 봐온 사람들은 그래 연준이 24년 말에 4% 초반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완전 고용 아니니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미국 수준이긴 4% 합니다. 완전 고용이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 노동시장을 추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하고 아까 이제 이민자 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네. 인구 증가 같은 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4% 초반대의 실업률을 가정을 한다면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 연말에 보게 될 그 비농업 고용의 증가 신규 취업자 수는 수. 예. 대략적으로 10만 언더에서 한 5만 정도 초반까지 내려가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숫자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 계산을 한 숫자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비농업 고용 논판 페이롤 이야기를 할 때 네. 너무 높은 숫자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10만이 당연한 숫자처럼 그 받아들여진단 네. 말이죠. 사실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나 확실히 둔화됐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전월 대비 그 전월 대비니까. 고용자 수가 예, 얼마나 예, 늘었냐 예. 줄었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내려와야 사실은 노동시장이 그 모더레이트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쿨 다운되는 그럴 때 나타나는 숫자들이 요 정도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요 미국에서 비농업 부분에서 신규 취업자 수를 이제 발표를 해 주는데 그때 그 규모가 10만 명이 깨지면 이게 좋아야 될지 기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노동시장 흔들리네 이런 느낌. 한 5만 명 정도라면은 이제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약간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내려오면은 그러면 사이. 연준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구나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연준이 작년 말에 뭐라고 생각을 했었죠? 기준금리 2024년에 3번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뭐 7월, 9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지만은 일단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고요. 시장은 5월에는 할 거야라고 다시 기대는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과연 어떤 지표와 조건들이 맞아야 5월이라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변수들 또 지표들의 흐름이 국내 시장, 특히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난 후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이제 금리 인하 조건 봤을 때 경기, 물가, 고용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요. 그래도 물가겠죠. 이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대로 떨어지진 않더라도 확실하게 그 궤적이 2%대로 가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물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몇 가지 가정을 좀 잡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지난 2년간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에너지하고 그다음 커머더티 쪽이었었죠. 네. IM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약 2.3%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커머더티 가격 같은 경우도 0.9% 정도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즉 다시 말해서 2023년에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런 패스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라인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가 베이스라인이라는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쉘터죠. 네. 그 우리가 주거비라고 이야기를 주거비, 하는 뭐 이거 왜 안 렌트비, 내려가라고 임대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렌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렌트 이퀴밸런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에너지 커머더티가 떨어질 거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렌트 이퀴밸런트 부분에서도 사실 이게 12개월 정도 후행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렌트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떨어질 개연성이 높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가 문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저효과죠. 22년에 올라갔었고 그 고점이 22년 7월이었죠. 그러니까 23년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YOY 기준으로 보통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죠? 죄송합니다만 그 상반기에 그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야.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 보시면은 뭐 그냥 안정적이었죠. 그러니까 기저효과 이펙트가 더 이상 없을 거고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를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모습 또는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송 대표님께서 GDP 나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즘 연준이 이거에 그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 사실 GDP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애틀랜타에서 처음 이 자료를 공개한 이후에 뉴욕 패드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패드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자료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 자료를 좀 보시면은 1분기의 CPI 같은 경우에 3.3% 정도. 1분기니까 뭐 1, 2, 3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겠죠. 근데 PCE는 2.18%를 찍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게 나오죠. 좋은데요? 그 다음에 코어 PC를 보시면은 1분기에 2.4 정도를 찍고, 그 다음에 로이터 전망치를 보시면은 2분기에 코어 PC 기준으로 해가지고 2.2%. 전망치입니다. 전망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계나 사람들의 전망치나 거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PC가 그 2%대 초반이야. 그러면은 이제 금리 떨어뜨려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죠. 첫 번째, 그 기준은 2%란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우리는 평균을 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이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내려오다 보니까 2%에 오면은 충분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연준의 입장에서 이거를 조금 더 지연시켜서 확실하게 그레이터 컨피던스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니야 평균이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2% 언더까지 내려가는 걸 난 봐야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할 이야기가 마땅히 대응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어떤 다른 이벤트들, 뭐 정치적인 이벤트라든가 전쟁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때 가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를 뭐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역시 원자재 부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렌트비, 주거비, 쉘터의 비중이 또 큰데 이게 안 떨어져서 많이 고민을 또 했었는데 이 둘은 좀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그 평균이라는 개념을 좀 더 보면 연준은 더 확실하게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송재훈 대표님, 여기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나와주셔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 이슈가 지금 뭐 홍해 후티 반군 오면서 뭐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면서 물류비 돌아가고 이게 조금만 더 이어간다면 물류비뿐만이 아니라
국제유가도 또 자극할 수가 있는 이런 변수를 그때도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좀 그게 물가발 변수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 이제 이거는 당장은 보면 유럽 쪽의 물가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는 물류의 대부분이 수에즈를 통과해서 유럽을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유럽 쪽이 좀 사실은 좀 걱정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뉴욕 연은에서 네. 그 소위 이제 전 세계 공급망 압력 지수 뭐 이런 거를 또 만들었어요. 네. 워낙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네. 그런 걸 뒤섞어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작년 한 12월, 11월부터는 확실히 압력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네, 같고요. 네. 시차를 두고 결국은 지금 상하이에서 그 유럽, 한국까지 가는 그 운임은 네. 거의 그러니까 100% 이상, 2배 이상 올라가서 이게 네. 떨어지질 않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그러면 네. 이 상황이 좀 더 오래 간다면 네. 그러면 분명 말씀 주신 대로 과거 코로나 이슈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품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물가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기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을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박사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네. 그 렌트비가 하반기 오를 수 있다.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 작년 이게 그 렌트비에 앞서는 게 주택 가격이거든요. 예. 예. 주택 가격이 작년 4월을 바닥으로 지금 슬금슬금 올라와서 작년 말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플러스 주택 가격이 올라요 오히려. 그래요? 예, 5, 6%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유지되면 지금 하반기에 렌트비 좀 내려오는 속도가 네. 둔화됐습니다. 멈춰버렸어요. 아. 결국은 여기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이 반영을 한다면 또 레깅에서 따라갑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따라가게 렌트비도?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적어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에 물가가 하방 압력보다는 지금 구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분명 하나 있다 네.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의 그런 자영업자들이 그 자기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 보상 계획 네. 컴펜세이션 플랜이라고 못하는데 거기는 임금도 들어가고 그거 자체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는 물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러한 것들이. 구성들이 네.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네. 이것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금리나 3월에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던 그날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깨고 뭐 3.9%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진 건데요. 일면으로 좀 보면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보다 실제 발행 액수가 줄었다. 뭐 이 영향도 줬다고는 하고요. 또 한켠에서는 지금 미국이 연준이 단행하고 있는 이제 QT 퀀터티브 타이트닝이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이 작업을 줄여주리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의 전문가 분들에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지금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는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장기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약간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그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이 그 이 부분에는 더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채 발행 계획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난 향후 3개월 동안 국채 발행 계획을 봤을 때 2년물하고 5년물 쪽에서의 발행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10년물 쪽에서의 발행량을 줄이는 형식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 많이 찍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것부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죠. 상품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괜찮은 이슈고 그다음에 10년물 이상 장기채의 발행량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네. 금리는 떨어져야 떨어지겠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단기 쪽 시장에서는 이쪽에서 내린다니까? 발행량을 늘리니까 네. 가격이 네. 떨어지고 네.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일단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안정화되고 네. 사실 작년에 하반기 4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 그 트레저리에서 얼마를 찍어내느냐에 따라 아주 굉장히 채권 시장의 금리가 크게 움직였던 거를 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QT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큐티 일단 언- QT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 성격이 뭐냐 하면은 유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네. 유동성을 줄이는 건데 유동성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QT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은 QT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QT를 같이 종료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잠깐만 우리 여태까지 얘기할 때 파월 의장이 3월에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전에 QT를 먼저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얘기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아.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야기가 안 맞느냐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너무 많아요.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네. 채권 자산이 너무 많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끌고 내려가는 데에도 지금 현재 속도로 따진다면 약 추가적으로 3년이 더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면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네. 갖고 있으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네. 우리가 IOR이라고 얘기하는 그 네. 부분입니다. 네. 즉 연준이 초과 지불 준비금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에게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가고 금리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 되는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금리 너희 뭐하러 올렸니?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순서상 금리 인하와 QT가 같이 가거나 같이 가거나 아니면 네. QT가 조금 빠를 수는 있지만 네. 그것도 사실 개연성을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송정현 대표님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오케이 뭐 5월에 해도 돼, 뭐 7월에 해도 돼. 그 대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QT에 대해서만 좀 코멘트를 좀 해주면 이것도 호재야. 근데 3월에 이야기 좀 해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QT는 정말 금리 인하와 같이 갈까요? 짝꿍으로 같이 갈까요? 그게 이제 결론은 그 초단기 그 단기 그 금융시장. 예. 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 밤새 예. 소위 이제 그 이길물로 매일 그 콜. 콜로 이제 예. 빌리고 예.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끔 미친 듯이 튈 때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019년, 18년도에 한번 크게 한번 튀었었거든요. 네. 18년도에 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그 당시에 QT를 하다가 멈춰섰죠. 그때. 네. 물러서게 만들었고 그만큼 사실은 초단기 금융시장이 소위 엄청난 그러한 그 과잉 액션을 벌일 때 그것이 파급 효과의 우려 때문에 사실은 영레포라는 것도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상설 그러한 그 레포 시장도 만들게 됐고 여러 가지 그때 네. 그 이후로 그러한 이제 보완책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길을 처음 가보는 겁니다. 네. 영레포가 원래 많이 늘어났을 때는 2.5조 달러까지 늘었다가 네. 지금 아마 한 6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소위 아까 말씀 주셨던 국채 발행을 여기서 사실은 땡겨다가 하는 지금 역할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시장의 금리 특별히 인상 없이 네. 지금 재무부가 이제 채권 발행이 가능했었는데 네. 이것이 거의 이제 제로 수준까지 갔을 때 단기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 그래서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현재 이런 영레포 시장의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던 현재의 댈러스 연은 총재 네. 로리 메건이신가요? 그분이 그 전에 뉴욕 그 부총재 하시면서 이거 시스템 다 만들고 관리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소위 경고성 발언을 한 거죠. 우리 이제 이거 논의하고 여차하면 QT를 종료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자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큰 그림에서는 QT와 금리 인하가
공존하기 어렵다라는 거에는 100% 이제 동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단기적으로 초단기 시장의 그러한 금리의 변동성 격화를 우려하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 QT 레벨을 조금씩 낮추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절반이든 얼마든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논의가 분명 있고 네. 그것이 아마 이제 3월 달부터 얘기가 서로 될 거다라는 것이 현재의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시중 은행들이 자신들의 돈을 이제 하루짜리 중앙은행 연준에다 예치하고 이자를 이렇게 받아먹고 이런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 잔고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 마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가면 다시 하루짜리 금리가 튀고 그러면 이제 QT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유동성 다시 좋아지네 이러면서 좀 반기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시간이 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좀 남았는데요. 이제 이번 회의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니까요. 근데 우리 주 교수님은 주식시장은 안 보시니까 한국은행은 어떤 통화 정책으로 될까 한번 볼까요?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난감한 스탠스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점이에요. 예.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를 하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도 그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때에도 저쪽은 5.5고 우리는 3.5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행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인플레이션이 정말 둔화되고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 그것도 한국에서 네. 지금 2.8% 최근에 이제 숫자가 나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24년에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부채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요금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러면 올해는 이 요금 인상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달리 지난번에 CPI 기준으로 9%를 넘게 찍었던 미국과 달리 한국은 5%대에서 머물렀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을 수가 있다. 우리는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물 경기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영향 끝으로 좀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여러분 좋은 거는 이제 당국이 곧 발표하게 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긴 하고요. 통화 정책만으로 본다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낸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작년에 상승했던 그 스토리가 네.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그거에 트리거를 준 것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는 거고요. 일본이 그럼 왜 작년에 올랐는지를 우리가 체크해보고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네. 일본은 경제가 완전히 환골탈퇴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헤매다가 지금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GDP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지배구조 개선. 그거를 거의 거래소가 나서 강제화하려는 노력. 네. 그다음에 그걸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승인해 준 거죠. 일본 상사 기업들을 사주면서 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일본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이제 나라가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그 모양을 따라가려고 좀 하고 네.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정부가 이것을 정말로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이익을 이 돈 버는 걸 너무 이렇게 죄악시만 하지 않고 네. 이런 스토리를 좀 잘 살려주면은 주가 시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불 떼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FOMC 재료를 오히려 중립으로 몰아넣고 우리만의 또 스토리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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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요 지난 22일 열렸던 생활규제개혁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일명 이 단통법에 대한 전면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요 바로 이 두 가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단통법 폐지의 주요 내용, 이에 따른 경제 영향,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